인생 우화, 류시화. 프롤로그. 잘못 쓴 천사에게. 신성한 책에 따르면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각각의 영혼의 탄생을 주관할 천사를 한 명씩 지정했다. 그 천사들은 모든 영혼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세상에 내려가 기쁘게 살고 배움을 얻고 더 지혜로워져라. 그 후 신은 언제나 그렇듯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세상에 내려간 영혼들이 천사의 속삭임을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인간들은 아름다운 마을과 도시를 세우고 예술을 창조하고 춤추며 노래했다.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삶의 기쁨과 행복을 발견해 나갔다. 그런 모습을 보며 신은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나빠져만 갔다. 인간 세상이 번창함에 따라 천사의 속삭임을 잊은 영혼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났다. 어떤 장소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지만 또 다른 장소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을 지배했다. 마침내 신은 2명의 천사를 불러 그중 한 천사에게 말했다. 지상에 내려가 지혜로운 영혼들을 모두 모으라. 그리고 마을과 도시들에 고루 떨어뜨리라.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2번째 천사에게는 이렇게 지시했다. 그대는 지상에 있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모두 자루에 담아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지혜로운 영혼으로 바로잡아 다시 세상에 내려보내리라. 첫 번째 천사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지혜로운 영혼들을 찾아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지만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각각의 장소에 고르게 옮겨놓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2번째 천사의 임무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든 일이었다. 어느 곳을 가든 어리석은 영혼이 셀 수 없이 많았으며 신의 지시대로 자루에 넣으려고 하면 몹시 저항하며 발버둥 쳤다. 그들을 설득해 자루에 담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자루가 가득 차자 천사는 지체 없이 신이 있는 곳으로 날아올랐다. 하지만 거대한 자루를 메고 하늘을 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자루 속 영혼들이 소란을 피워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산 정상을 가까스로 넘는 순간 천사는 자루의 무게 때문에 날개의 총재력을 잃고 휘청거렸으며 키 큰 소나무의 뾰족한 솔잎에 찔려 자루 밑이 찢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자루 안에 있던 영혼들이 일제히 쏟아져 산 아래 마을로 굴러떨어졌다. 천사는 망연자실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영혼들이 우연히 굴러떨어진 그곳은 폴란드의 헤움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천사는 절망과 두려움에 차서 빈 자루를 들고 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실수를 괴로워하면서 용서를 빌었다. 신이 천사를 위로하며 말했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 어쩔 수 없는 사고였으므로 이미 용서받았다. 우리 저들을 그냥 저 장소에 살게 하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지 지켜보도록 하자. 어쩌면 좋은 결과를 얻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바보들이 한 장소에 모여 살게 되었다. 예상과 달리 그들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그곳을 세상 어느 것보다 행복한 장소로 만들었다. 서로가 비슷한 만큼의 지혜를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비슷한 지혜로 해답을 찾아 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현자들의 마을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 중에서 더 지혜로운
현자 7명을 뽑아 의회를 구성했다. 개인의 지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의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7 현자는 7일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믿는 바보들의 마을, 해움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은 것이다. 나한테는 내가 안 보여. 다른 공동체들과 마찬가지로 해움에도 자체적으로 임명한 교사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학문을 가르쳤다. 낮 시간뿐 아니라 필요하면 밤에도 아이들을 지도했지만 자원봉사나 다름없어서 월급이 매우 낮거나 거의 없었다. 그래서 생활이 무척 곤궁했다. 한 번은 교사 세웨린이 처음으로 수도 바르샤바로 여행을 떠났다. 여비가 많이 들긴 했으나 대도시를 직접 보고 나면 아이들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도를 들고 하루 종일 의회 건물과 대통령 관저와 대학들과 박물관 등 주요 장소를 구경한 후 쉐에리는 돈을 아끼기 위해 싸구려 여인축의 다인실에 투숙했다. 바르샤바를 2번이나 여행한 적 있는 사촌 동생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방 안에서는 여러 명의 여행자가 잠자리를 펴고 있었다. 쉐린 역시 긴 여행에 지쳤기 때문에 곧바로 골아떨어졌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쉐린은 여인숙 주인에게 동이 트기 전에 깨워달라고 신신당부했다. 학교 등교 시간에 마치기 위해 해움으로 돌아가는 첫 기차를 타야 했기 때문이다. 쉐린 옆에는 계급장에 별이 달린 군인이 이미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숙 주인이 쉐린을 너무 늦게 깨우는 바람에 기차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쉐린은 어둠 속에서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고 짐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기차역으로 향했다. 근데 서두르느라 자기 옷이 아닌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장군의 옷을 입고 말았다. 길에서 쉐린은 큰 건물의 경비원을 지나쳤는데 그 경비원이 차례짜스로 그에게 격려를 했다. 친절한 사람이군 하고 쉐린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걸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오갔다. 이래서 큰 도시가 좋다는 거야. 해움에서는 어린 꼬마들조차 나한테 존경심을 표하지 않는데 여기 바르샤바에서는 경비원까지 나에게 이해를 다하잖아? 기차역에 도착한 쉐리는 해움에서 올 때와 마찬가지로 3등칸 표를 샀다. 그리고 기차에 올라탔다. 너무 놀랍게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어떤 군인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손에서 짐가방을 낚아채 기차 안으로 옮겨주었다. 객차 안으로 들어가자 누군가가 쉐린을 위해 1층칸 객실을 활짝 열어주었다. 객실 안에 앉아서 쉐린은 생각했다. 해움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기나 한가? 그곳에서는 나를 가난뱅이 취급하는데 바르샤바에서는 모두가 아낌없이 존경심을 나타내잖아. 해움에 가자마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당장 바르샤바로 이사해야겠어. 여기서도 얼마든지 교사 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던 중 쉐에리는 무심결에 객실 벽에 걸린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놀라서 소리쳤다. 이런 멍청한 여인숙 주인 같으니라고. 나를 깨워달라고 부탁했더니 나 대신 옆자리에 장군을 깨웠잖아. 인생 우화, 류시화, 프롤로그